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해 저를 빼고 음침하게 작당 모의를 한 시댁을 떨궈낸 30대 여성입니다. 작당 모의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의논하거나 꾀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시댁 식구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댁 식구들은 시댁 인간들은 저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락으로 보내려 했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평생 시댁 식구들의 음모를 몰랐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끔찍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의? 존중이나 배려? 재력? 다양한 가치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신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에 나열된 가치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요? 신뢰는 믿을 신과 의뢰할 뇌를 써서 굳게 믿고 의지함을 뜻하죠.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뢰를 상대의 행동이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기대라고 하더군요. 또는 기대와 위험을 동반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신뢰는 기대와 함께 위험을 동반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재력이 좋아도, 아무리 애정이 유별나도, 아무리 서로 예의를 차려도 신뢰가 없는 부부는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없는 부부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의심은 같은 생활을 한다는 부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 사는 사람과 신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오버해서 말하면 적이랑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라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절로 애정이 피어난다고 봐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불안정하잖아요. 평온해야 할 결혼 생활의 불안이라니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부부관계 중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단단한 사랑, 그것을 다들 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전 후회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내가 이 가치를 알았다면, 내가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 지옥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이런 후회는 영양가가 없는 후회죠. 모든 후회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피어나지만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후회는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엔 늦었다고 할 때가 정말 늦었다는 표현을 쓰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도 있는 거죠. 저 실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는 거라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힘내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제주도의 한 과수원집 딸로 태어났어요. 제주도니 운현과 나무를 재배해요. 감귤이나 망감류 같은 것들이요. 노지 감귤은 평수가 4,800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하우스 재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수원을 물려받은 저희 부모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외가 쪽 친척들도 함께 일을 해요. 삼촌들부터 이모들, 이모부들이며 제 또래 젊은 조카들도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제 또래 젊은 조카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젊은 조카들이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주문도 늘렸고 귤 따기 체험도 조카들이 일을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귤로 만든 척이나 잼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샌 굿즈 같은 것들도 만들어 판매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부터 사업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그럼 너 귤 수저네, 부자네 부자 하면서 놀리기도 했죠.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이 넉넉해진 건 젊은 조카들이 투입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그전에는 제주도의 흔한 감귤 농장 중 하나였죠. 아니, 어쩌면 그 농장들 중에서도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특색 없는 농장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5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기에 아버지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크게 빚을 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과수원 일부를 팔아야 한다느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느니 심각한 말이 오고 갔죠. 결국엔 가수원을 팔지 않고 살던 증조할머니 때부터 살던 2층짜리 주택을 팔아 저희는 28평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오빠와 제가 방을 같이 써야 했죠. 방이 3개였지만 한 방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건을 넣어놓을 창고로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 나이 16, 제 나이 11살 때 서로 각자의 이유로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실 저와 오빠가 친하긴 했지만 방을 공유할 정도로 허물없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5살이나 많은 오빠니 전 오빠를 종종 무서워하곤 했고요. 그래서 저도 유쾌하지 않았고 오빠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빠가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 육지로 갈게요. 경상도에 기숙사형 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갈게요. 기숙사라 안전할 거고 기숙사에서 공부만 할 테니 따로 돈 드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긴 방학 때도 있어도 된대. 짐 뺄 필요 없대요. 그리고 어차피 지민이랑 방 같이 쓰면 지민이도 불편하고 저도 공부하기 불편하잖아요. 오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눈엔 오빠가 아쉬워하고 있으며 조금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이날 오빠가 선언을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은근슬쩍 오빠에게 실업계를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부탁이 아닌 부탁을 할 만큼 전세 사기에 타격이 컸거든요. 원래 살던 집을 팔아도 매달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대학을 가기 위해 진학하는 인문계를 저희 부모님은 차마 보낼 수가 없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오빠의 담담한 척하는 선언을 들을 때도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 전교 부회장까지 하고 공부도 매번 반에서 3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빠의 선택을 말렸어요. 담임선생님과 일주일 내내 상담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죠. 하지만 오빠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꿋꿋했죠. 그래서 결국 오빠는 육지로 올라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요. 그리고 거기서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죠.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를 받아 19의 좋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또래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승진도 빨리 했고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전히 빚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오빠에게 했던 말을 제게 똑같이 하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보고 자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속상한 마음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저도 매년 반장을 했고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오빠만큼은 아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다닌 고등학교로 저를 보낼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전 육지에 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집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민이 인문계 보내세요. 지민이만큼은 인문계 보내야죠. 대학도 보내야 하고요. 빚이요? 이거 받으세요. 이제껏 제가 모아놓은 돈이에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지민이 인문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그 정도 할 능력 되니까 지민이 대학까지 보내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부모님 원망받게 더해요. 그러니까 지민이한테 다른 말 하지 말고 인문계 원서 써요. 오빠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통장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오빠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때 오빠가 집으로 와서 저에게 케이크를 선물해 줬어요. 향수하고요. 거기서도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딱 그만큼만 해. 더는 하지 마. 더 할 시간에 놀아. 충분히 즐겨. 알겠지?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구나 1학년, 2학년 때 필수 교양을 제외하면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공부를 했고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다만 그렇다 보니 오빠가 강조한 건 지키지 못했어요. 오빠가 분명 충분히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 동기들과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고 동아리도 하나도 들지 않아서 동아리 친구도 없었어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되니 혼자서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부도 혼자, 밥도 혼자서 먹었어요. 여행도 혼자서 하고요. 거의 모든 걸 혼자서 했죠. 취업 준비도 혼자서 했어요. 혼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덜컥 한 회사에 합격해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잡지사였어요. 잡지사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했죠. 홍보는 기업 PR, 언론 홍보, 사내 홍보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언론 홍보 쪽의 업무를 많이 받아서 기자와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로 식사나 음주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골프를 통해 접대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죠. 골프는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실은 운동을 좀 하거든요. 수능을 공부했을 때도 대학 시절에도 운동은 늘 꾸준히 했어요. 수영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서 수준급을 하고요. 러닝은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해요. 헬스도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골프를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골프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기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음에 같이 라운딩 가자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리고 황금 같은 주말에 라운딩 접대가 잡혔어요. 저는 황금 같은 주말을 빼앗긴 것에 조금 열이 받기도 했지만 처음 가보는 라운딩에 설레기도 했어요. 제 사수와 저, 기자님 두 분이 근교한 리조트로 라운딩을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맨 처음에 남편이 저희 팀 캐디로 와서 캐디인 줄만 알았어요. 남편은 저희 팀 옆에서 저희 짐을 들어주고 여러 코칭을 해줬죠. 코칭을 해주는 게 남달랐어요. 골프에 대한 지식이 깊어 보였죠.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남편이 잘한다며 팁을 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때 그 팁도 잘 받아두어서 저는 정말 캐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라운딩이 끝나고 다음에도 부탁을 하려고 제 명함을 주고 남편의 명함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초보 캐디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아시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제가 칭찬도 했죠. 그리고 남편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기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몇 번의 라운딩 접대가 있어 그 리조트를 갔고 그때마다 남편은 없었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요새 통 안 보이시던데 그만두셨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가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몇 번 갔는데 없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아쉬우면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였어요. 제가 황당해서 지금요? 라고 물으니 회사 근처 헬스장에 있다고 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묻길래 일단 나가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운동복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름이어서 저는 시원한 커피를 시켰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죠. 골프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운동 이야기를 하고 회사 이야기도 잠깐 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카페가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어요. 한 경기가 빠른 속도로 끝난 것 같았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만났어요. 그 다음 날에도 만나서 골프를 쳤고 서로 자세를 봐주기도 하고 끝나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동안 친구로 지내다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인이 되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캐디가 아니라 사실 그 리조트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주말에 가끔 도와서 이것저것 하는 것일 뿐 캐디가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무척 놀랐죠. 그 리조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속으로 땡 잡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 제 속을 들킨 건지 남편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버지 사업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산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유산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겉만 의리의리해 보이지 속은 텅텅 비었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옷은 늘 고가였어요. 차도 외제차였죠. 사실 처음에 캐디라고 생각했을 때도 부자일 것 같았어요. 왠지 캐디는 취미로 하는 사람 같았죠. 왜 사람이 귀티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과 저는 2년을 연애했어요. 연애하면서 다툰 적은 거의 없어요. 둘 다 속에 담아놓지 않는 편이라 거슬리거나 짜증이 나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곧바로 말했어요. 게다가 서로 인정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빨랐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은 제 빈틈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친정이 시골이지만 가부장적이지 않아 제가 요리에 취미가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요리는 저희 오빠가 잘해요. 섬세한 편이거든요. 반면에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 회사까지 태워다주고 데리러 가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는 날에도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갔죠. 여행을 할 때도 제가 운전하고요. 남편은 운전이 좀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동도 같이 했어요. 수영이며 골프며 러닝이며 이런 취미가 같다는 것도 서로의 틈을 메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남편이 화목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좋았어요. 남편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렇게 4식구인데요. 연애 중에 종종 식사에 초대해줘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무척 즐거웠어요. 호탕하고 재미있는 아버지, 귀엽고 소녀 같은 어머니,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진 시누이. 저는 남편의 가족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이 바르게 자란 게 가족 덕분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별다른 프로포즈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흠집 잡을 게 없었어요. 화목한 친정, 화목한 시댁, 저에게 잘하는 남편. 어디서 불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희 시돈집을 구하는데 시댁은 신축 아파트로 가라며 1억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은 대결이라도 하듯 TV와 침대, 소파를 모두 고급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를 두고 살았죠. 심지어 남편의 외제차도 있어서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석 달에 한 번꼴로 강원도 좋은 펜션으로 놀러 가거나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이 많은 시어머니는 제게 꽃을 사주시거나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거의 매달 시댁 식구가 모여 외식을 하는 자리에 늘 계산을 하시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국산차를 보시더니 지금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 있냐며 나중에 당신이 바꿔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죠. 그 말씀이 저는 무척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살이가 없었는데요. 가령 시댁에만 가면 부엌에서 못 빠져나온다거나 자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른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누이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걸 알고 시누이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했고 저희는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가끔 만나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 체형도 비슷해서 옷도 함께 공유해서 입기도 했어요. 잘 안 입지만 깨끗한 옷을 서로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 못된 시누이도 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모두 존중했죠. 감정적으로 상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여유가 부유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부유한 데서 오는 여유가 품위를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시댁이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58평 아파트에 사시고 외제차가 2대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좋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요. 남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평범한 캐디는 아닐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 빚을 다 갚아도 28평 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햇볕에 탄 피부에 옷은 늘 시장 바닥에서 산 옷. 그러시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과수원 사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댁 식구와 무엇이 다르길래 우리 친정 부모님은 늘 전전긍긍하고 볼품없어 보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땐 저희 부모님을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러자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큰 저를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끄럽게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명품을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외제차는 꿈도 못 꿨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런 제가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제가 결혼한 다음 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시댁에서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거든요. 그걸 알고 또 얼마나 부끄럽던지 물론 고맙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옷을 트집 잡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 식구들 행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일반 보세 옷을 입고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처음엔 안 그러더니 이런 옷밖에 없냐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가 준 옷들이 거의 명품이라서 그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콕 집어서 자기가 준 옷이라고 티를 내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 얼굴이 정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셨어요.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차를 바꿔주시겠다던 시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차를 바꾸라며 돈도 웬만큼 버는 애가
국산차는 좀 그렇지 않냐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에 올 때는 제 차를 끌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외제차인 남편 차를 끌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명품 옷을 몇 벌 샀어요. 그 비싼 가방도 사고요. 정말 결제를 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물론 제 형편에 명품을 사도 상관없죠. 하지만 전 그 가격을 주고 옷이나 가방을 사고 싶진 않았어요. 보세나 중저가 브랜드도 훌륭한 제품이 많잖아요. 그리고 차는 회사 출퇴근만 하는 용도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그마저도 시부모님은 탐탁해보지 않았어요. 너는 번다고 버는 애가 왜 그렇게 통이 작니? 돈은 써야 들어온다? 티끌 모아 티끌이야. 아직 애도 없는 애가 뭘 그렇게 아끼는지 다 부모 보고 큰 거지 뭐. 너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다며? 우리랑 간 게 처음이라며? 아니, 지 엄마 아빠가 농장 주면 뭐해? 니네 엄마 아빠는 대체 돈을 어디에 쓴다니? 다른 투자라도 하신대? 땅이든 건물이든, 그것도 아니면 죽어서 가져간대? 나는 아직도 상견례 때 생각난다. 그 추레한 옷에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는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피부야. 피부 관리는 평생 해야 한다. 너도 좀 다니라니까 왜 안 다니니? 가만 보면 너 사람 말 참 허스로 듣는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럴 땐 제가 알던 시부모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호탕하고 재밌던 시아버지도 귀엽고 다정한 시어머니도 없었죠. 그리고 친구처럼 지낸 시누이도 그렇고요. 남편 또한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늘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제 편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제게 한 소리를 할 때면 꼭 집에 돌아와서 핀잔을 줬어요. 그러게, 차는 내가 바꾸라고 했지? 그것도 장인어른이 준 거 아니야. 중고잖아, 중고. 참, 장인어른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버는 분이 꼭 딸한테 자기 쓰던 차나 주고. 엄마 말이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집에서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옷을 그런 걸 입고 다니지. 니네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시장통 옷을 입을 거래? 내 동생 결혼할 땐 제발 그런 거 입고 오지 말라고 해. 그렇게 입을 거면 오지 말라고. 가족들끼리 분명히 말 나온다니까. 우리 아버지 사장님이야. 그래도 사장님이야. 근데 네가 우리 아버지 체면 깎은 일이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제대로 입으라고 제대로 좀.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말해줘야 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40년 동안 사업을 일궈온 시아버지는 제대로 사업병에 걸려서 언제부터인가 제 일도 폄하했어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사업이란 걸 해봐야지. 사업이 제대로 인생을 알 수 있는 길이야. 나머진 다 헛방이다. 며느리야, 네가 하고 있는 일 생각해봐라. 남이 찾아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것밖에 더 되니? 사람이 태어나서 포부를 갖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래야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 사람이란 자기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위험하고 불안해서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포부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사업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고 재밌는 일이야. 내가 직접 만들어 빚은 도자기와 같은 거지. 네가 하는 일은 남이 만든 도자기에 가격표 하나 붙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낮추어 여겼어요.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설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말들이 너무 지겨웠어요.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놓고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흘렸죠. 물론 시아버지가 일궈낸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의 결과인지 알아요. 사업이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노력의 결과로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세련되게 살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왜 자꾸 그걸 저에게 강요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업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일까요? 누군가는 누군가 만든 사업체 밑에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 굴러가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시아버지에게 제 생각이 이렇다 말하지 않았죠. 단단히 사업병에 걸린 시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다간 사업의 철학부터 다시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듣고 흘리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식탁으로 부르더니 회사에 사직서를 썼다고 해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앞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할 거야. 아버지가 지금 사업을 키우신대. 새로 키우신 사업을 내가 맡게 될 것 같아. 괜찮지? 아니, 갑자기요? 뭐 재산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던 사람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기대에 부풀어서 말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냐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할 거라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았고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거 말은 다르게 해도 곁에 있으면 모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일구면서 3개월 동안은 월급이 없을 거래요. 무일푼으로 3개월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일할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만 빌리겠다고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문제가 생겨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빚이 있다고 4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 놀라 자빠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빚이 왜 생긴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말하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갚을 수 있다면서요. 제가 결혼 전의 일이냐고 물으니 결혼 전의 일이래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서 4천만 원보다 금액이 클 것 아니에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닷새가 지났는데 남편이 그 닷새 동안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저도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가야, 승준이에게 말 들었니? 그거 별거 아니다. 이름만 네 이름으로 하는 것뿐이야. 승준이 이름으로 명의 돌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다.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1년이야. 그리고 사업 시작해서 3개월 이후에 사업자 명의 바꿀 때까지 너에게 몇 프로 챙겨주마. 어떠니?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며칠 뒤 저희 집 앞으로 외제차를 보냈어요. 하지만 중고인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차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졌죠. 저에게 다시 선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옷이 이상하다는 둥 촌스럽다는 둥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제게 선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게 프리지아를 선물해줬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오랜만에 그런 대우를 받으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의를 빌려주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단단히 말해두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제 명의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골프 여행 사업이었어요. 골프 리조트에 홍보를 하니 골프 여행을 하겠다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엄청 바빴어요. 집도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서재에서 노트 부르고 계속 일만 하고요. 그만큼 남편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언제는 저에게 제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인들 중에 골프 치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주고 싶은 와이프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물어 사람을 모아 여행팀을 꾸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좋아했죠.
역시 시골 사람이라 인심도 좋다느니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약속한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내내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솔직히 이 두 사람이 제게 얼마를 챙겨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했죠. 그런데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통장에 남편 회사에서 입금되는 돈은 없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돈을 왜 안 주냐고 말하기도 째째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왜 생활비를 주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활비? 당신도 참 너무한다. 나 이제 겨우 월급 단 월급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당신한테 뺏겨야 하는 거야? 당신은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나 오늘 당신한테 소고기라도 사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싹 사라졌어. 당신도 다른 마누라들이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자자 그래 하면서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제게 입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제가 받던 생활비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체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라는 건지. 하지만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30만 원밖에 줄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어요. 약속한 돈은 그달도 없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다가 제가 달라고 하니 제 통장으로 10만 원을 보내더군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외제차로요. 신형이요. 그걸 보여주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기분 좋은 사람 앞에서 한숨 쉬냐고요. 한숨이 안 나오게 생겼어? 당신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매달 생활비 챙겨준다며. 저번 달엔 30만 원이었고 이번 달엔 10만 원이었어. 다음 달엔? 다음 달엔 대체 얼마를 줄 건데? 대체 매달 얼마나 챙기길래 나한테 그만큼 주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건 맞아?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한 빚은 해결됐어? 그거 다 갚았어, 이자까지?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이걸 사는 게 맞아? 그 말을 듣더니 혼자 슝 하고 집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차만 보다가 바퀴를 툭 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침대를 주문했는지 침대가 배송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문 앞에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낑낑거리며 침대를 들고 오더니 서재로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하니까 오늘부터 각방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부부, 아니 연인일 때부터 관계를 자주 맺지 않았어요. 뜨거웠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 부부예요. 요샌 다들 흔하다고 하죠. 하지만 전 좀 답답해요. 저는 관계도 좋고 아이도 갖고 싶은데 남편이 늘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방까지 쓰자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는 안 가질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 가질 생각 없다면서 가난을 물려줘서 뭐하냐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대를 조립하는데 뒤통수를 세게 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인사팀에서 전화를 제게 돌렸어요. 들어보니 대부업이래요. 자기한테 빌린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잘못 봤다고 하는데도 한 30분을 내내 돈 달라고, 내가 신산 정보, 주변 정보 다 안다고 절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때 쎄한 걸 느꼈어야 했는데 그때 하필 바쁜 시즌이어서 제가 그냥 넘겼거든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니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문을 흔드니까 저희 집에서 사람이 나와요. 제가 당황해서 누구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 문을 왜 이렇게 두드리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608호 아닌가요? 608호 저희 집인데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오늘 이사 온 사람이래요. 가뜩이나 이사해서 정신없는데 왜 이러냐고 저한테 되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불렀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네? 608호면 오늘 새벽부터 이사 나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민원이 얼마나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을 찾아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가니 문을 열기도 전에 험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겁이 나서 여기가 시댁이 맞는지 다시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었죠. 시댁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고 있었고, 물건은 다 던져져 있고, 그래서 깨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의 얼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피멍에 헝클어진 머리, 특히 시누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화를 냈어요. 저는 거기에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말리긴 해야겠으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들렸죠.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TV에 소주병을 던졌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말했고 경찰은 빨리 시댁에 도착해서 과열된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과열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경찰이 있는데도 폭행과 폭언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남편의 빚이 사실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천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부업에서 빌린 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남편이 코인과 주식을 하고 있으며 날린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카드를 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일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쓰는 남편의 카드가 정지되어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쓰는 남편의 카드가 신용 문제로 정지가 되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해 시아버지가 똑바로 안 하냐며 한 소리를 했고, 하필 그때 남편이 저 몰래 집을 팔아 이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고되고 힘든 마음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삐뚤게 말했죠. 그리고 그것에 열이 받은 시아버지가 주식과 코인으로 남편을 비난했고, 남편이 산 주식과 코인은 모두 하락세인 상태라 그게 싸움으로 번진 거였어요. 시누이는 남편과 같이 주식과 코인을 했기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었고, 시누이도 하락세이니 참지 않은 거였죠. 저는 총체적으로 난국인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데려다 줬죠. 그리고 남편과 둘이 남았는데 제가 빚에 대해 물었어요. 정확히 그게 전부인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여서 믿을 수 없었죠. 저는 몇 가지를 더 물었어요. 주식과 코인은 언제부터 했으며 왜 말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으며 언제부터 그런 건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그땐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질문엔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저희 짐을 어디로 뺐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내비에 목적지를 찍더라고요. 가보니까 골목에 있는 빌라예요. 이름이 무지개 빌라. 대체 뭐가 무지개라는 건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제가 주차를 하자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혼 소송을 결심했어요. 허름한 빌라에 보름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아왔죠. 제가 그걸 부엌 식탁에 두었어요. 그리고 고소장을 본 남편은 저에게 울고불고 애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 당신 없으면 나 파산 신청해야 한다고. 이번 사업 정말 승산 있어. 할 수 있어.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이번에는 생활비 확실하게 줄게.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야. 지금 당신이 나 버리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낼 수도 없는 판국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생활비 안 준 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사업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그것만은 하지 말자. 내가 그 집 다시 찾아올게.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껏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사람을 안고 가야 하나 아니면 버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변호사에게 상담도 많이 받았고 저 심지어 이번 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요? 이제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그건 그 사람과의 모든 생활을 종료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 아닐까요?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전 사랑하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럴 수 있겠더군요. 내가 왜 당신 곁에 있어야 하지?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처음부터. 대신 명의 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내가 신용불량자였다면, 파산 신청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날 만났을까? 사랑해서?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나한테 대부업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당신 내 이름을 거기다가도 쓴 것 같더라? 그 내용도 소송에 들어갈 거야. 덕분에 나 회사도 쪽팔려서 못 다닐 것 같아. 제때 당신이 나랑 살면서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지? 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내가 결혼을 하고 얻은 게 뭘까? 자갱아 같은 거? 보름 전 당신이 이 집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알겠더라. 우린 이미 끝났어. 연애 때부터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당신이 처음으로 빚을 털어놨을 때 그때 이미 끝났어. 그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 않았어. 그냥 명의를 빌려 해서 전전긍긍했을 뿐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어. 남편은 그 말에 부정하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래? 그게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래야 다음 사람한테는 나 같은 상처를 안 주지. 그리고 그 낡은 빌라에서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소송이 있는 날에만 올라갔어요.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만 보면 울었고 전 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승소했죠. 남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솔직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얻어오는 건 없었으나 제 명의로 된 회사를 없애고 회사 이름으로 진 빚을 모조리 남편 쪽에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리고 남편은 싸운 뒤에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떠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리조트 사업은 골프 사업이 망하면서 휘청거렸던 거죠. 그래서 시누이가 시아버지 투자자 중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치졸하게 작은 리조트는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어요. 곧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문이 다 나서 회사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어요.
친척들과 귤을 이용한 음료와 베이커리를 주로 파는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다시 고향에 온 기분은 아주 편안해요. 큰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에 크게 감사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제 답답한 속마음의 사연을 보냄으로써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